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주민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인구학자가 향후 100년 출산율을 전망할 때만 해도 1명 아래에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은 0.67명입니다. 오늘은 최근 열린 대구 저출생 극복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필환경 라이프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넘쳐나는 현수막 문제 짚어봅니다. 9월 2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열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은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시내도로입니다. 동북로 효목 고가차도 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신암 선열공원 진안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일대 정체되면서 복현 내거리 신호 두세 번 받고 지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는 대구시 상격청사 앞에서 집회와 행진도 있습니다. 봉산 6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지나서 원만사 앞까지 하위 한개 차로를 따라서 이동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mm 내외의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오전에 소강 상태 보이다 오후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에는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1.7도, 습도 95%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도심 클럽에서 마약을 사고 판 종업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 서울, 부산에 있는 클럽 8곳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88명을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구속은 9명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경찰이 상당한 검거 성과를 거뒀네요. 예, 대구경찰은 클럽 종업원들이 호객 수단으로 마약을 권하거나 유통한다는 첩보와 함께 1년 가까이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클럽에서도 마약류가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클럽 종업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 손님을 끌고자 마약류를 무료로 권하거나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를 판매한 클럽 종업원들은 텔레그램상에서 혹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마약을 구해왔습니다.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클럽으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클럽에서 마약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어디서 마약을 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클럽 모객 수단이 될 것까지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예,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 중에서 지인이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마약을 접한 뒤 스스로 판매상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3,3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케타민 99g 등 다량의 마약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2,600만 원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마약 공급책인 상선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스스로 판매상이 된 경우는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다음 소식 보죠. 예, 이제 명절 귀성길이면 휴게소 많이들 들르실 텐데요.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휴게소 음식값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올 추석에도 이용객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대구 근교의 경부고속도로 한 휴게소를 예로 들자면 돈가스 하나가 10,000원이 넘고 원하는 반찬을 골라 가격을 지불하는 코너에서도 밥과 국 또 반찬 3가지를 고르면 15,000원을 쉽게 넘긴다고 합니다.
맛이나 질 측면에서도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다 보니 휴게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중 식당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올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건데 전체적인 가격 변동 추이가 어떤가요? 한국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는 먹거리 10종류의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1.2%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2년 전 3,500원 정도 하던 떡꼬치는 4,200원까지 18.5% 올랐고요. 돈가스는 9,000원 하던 것이 이제는 1,300원 정도로 15% 정도 올랐습니다. 와, 이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추진했던 것 같은데 성과가 없나요? 1년 넘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안을 도로공사에 제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강해 무산됐습니다. 공사 영업이익이 나빠질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후 도로공사는 밥값 인하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긴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 휴게소 음식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율은 2021년 기준 매출액이 9% 정도지만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평균 33%에 달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수수료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000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운영업체 수수료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중 2,000원 정도가 한국도로공사에 귀속되는데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도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업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1년 새 한 명의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 북구의 한 병원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50대 남성이 A씨에게 척추 수술을 받고 3일 후 상태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이 남성 유족은 상태 악화 이후 의료진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60대 여성을 수술하다가 이 환자가 수술 당일 경련을 일으키며 숨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족들이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 사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여행사에서 17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 이성주라고 합니다. 엔데믹 후 처음 맞는 황금 연휴 추석인데요. 황금 연휴답게 여행 수요가 작년 대비 1000% 이상 증가를 하게 됐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를 해봐도 5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단거리 지역은 휴양용 상품의 인기가 가장 높고 있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부터 중장거리 노선의 예약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국가가 어딘지 본인의 이제 그 국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자가 꼭 필요한 나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데믹 이후에는 이제 각종 입국 규제가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휴가 기간에 따라서 같이 가는 인원에 따라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 시즌에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거리 노선을 보면 이제 캐나다에 있는 메이플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도얀마 알펜 루트에 대한 단풍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지역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네요. 내일부터 6일 동안 본격적인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국내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운전 하시고요. 해외로 가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여권을 비롯해서 개인 재반 준비 사항 잘 챙겨가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가지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쓴 예산이 10조가 넘는데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도 걱정이지만 결혼한 경우 육아 걱정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난주 열린 대구 저출산 극복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임재영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지역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은 0.67명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이게 지역사회 전방위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재 상황을 먼저 좀 진단을 해주세요. 네, 이제 먼저 간단하게 합계 출산율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면 네. 잘 아시겠지만 여성 한 사람이 평생 이제 사실 가임 기간 동안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요. 네. 현재 대구 지역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67명이고 이렇게 되면 상반기 대구의 출생아 수는 4,857명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7명이 줄어든 수치여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구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1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대구 서부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0.46명이어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관악구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저출생이 지역 전방위로 미치는 영향은 많겠지만 대구로 보신다면 대구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대구 인구가 241만 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대구 인구가 181만 명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노령층 인구는 더욱 늘고 이렇게 경제 인구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도 더 둔화될 거고 지역 사회의 젊은 세대가 이제 가지는 복지 부담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줄면 물론 우량계에는 인기가 몰려서 다소 유지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나 그 외 경제적인 연쇄 충격도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저출생은 오히려 늘어나야 할 임신이나 출산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건데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를 비롯해서 삶의 전방위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작년이 0.76, 이제 상반기가 0.67인데 이 0.7명대의 출산율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저출산이라는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물으신 인구 규모가 유지되는 방식에는 사실 출산 이외에도 다른 종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출산율을 저희가 대체 출산율 혹은 대체 수준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의미가 현 세대의 부부가 그들 자신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녀 수라는 의미로 이제 저희가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적은 이제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2.1명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0.67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이제 저출산에 이제 문제가 지속되고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없다면 대구는 물론이고 현 지자체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와, 생각보다 더 심각하네. 수치로 들으니까 더 다가옵니다. 3분기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각도에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구에서의 특수성, 그러니까 대구가 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광역시 등의 순으로 도시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비단 이제 대구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만 합계 출산율이 1.12로 1을 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1을 넘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대구는 17개 시도 중에서 이제 출산율이 가장 낮은 4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한 원인이 대구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구를 중심으로 조금 살펴본다면 네. 청년들의 정주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이제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그다음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인프라나 인식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을 쉽게 결혼을 선택하거나 출산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외에도
가치관이나 사회 분위기, 인식의 문제가 더 이제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또 청년 얘기해 주셔서 그 지난주에 열린 저출생 극복 정책 토론에서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궁금한데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청년들은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나 정책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점에는 이제 목소리를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 패널은 본인 이제 딩크족이라고 하면서 이제 네. 맞벌이를 하지만 무자녀 가정이죠. 예. 하면서 자기 주위를 보더라도 연애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수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부모의 절대적인 희생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 본인은 그럴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렵사리 본인이 잡은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주저한다고 하면서 그 청년 패널이 본인들도 알고 있다. 청년 당사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가 이제 중요함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인식 변화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뭐 지원책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구시가 올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췄는데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이제 우리 대구시가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이제 기준을 낮췄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현재는 이제 3자녀 이상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다자녀 가정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련 정책들 내놓긴 하지만 정작 사용하려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제한적인 탓에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교육비나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제 몇 % 감면을 해준다 해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여전히 외동이 가정보다 높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셨어요. 그래서 3자녀를 키우고 있던 한 부모님은 둘째 아이가 이제 예체능을 배우고 있어서 KTX를 타야 되는데 다자녀에게 적용되는 그 코레일 30% 우임료 할인은 어른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동시에 열차를 타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대부분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혼, 출산, 육아 당사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바라는 점도 다 다른데 교수님께서 아마 많은 사례를 보고 연구를 하실 테니까 구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거다. 뭘까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맞벌이가 아니냐, 첫 자녀냐, 다자녀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중점을 두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금 지원, 육아 인프라 구축, 노동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게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처럼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본다면. 출산에 대한 인식, 이를 위한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그다음에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양성평등적인 접근, 주변의 인식, 그다음에 자녀 출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개념화 등이 이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인구가 줄고 저출산, 저출생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직장이나 사회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출산과 양육을 사회의 제1가치로 두고 있는지 아마 스스로 반문해 보신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절대로 이 저출산, 저출생이라는 방향의 물길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의 대한 전환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군위군이나 경북 의성군은 출산율이 높아진 지역이거든요. 어떤 점이 주요했다고 보시나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군위군이나 의성군이 출산율이 꽤 높은 지역으로 잡히긴 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합계 출산율하고 출생아 수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나이가 젊은 미혼 여성이 유출되면
분모가 줄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도시적으로 조금 높게 잡히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언급하신 군위군이나 의성군, 특히 의성군의 경우에는 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시고 출산율을 올리고 청년 유입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살펴봤더니 결혼과 임신, 출사, 양육, 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자체 지원 정책도 있었고 네.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지키고 늘리려는 제도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데 이렇게 주민과 지자체가 인식을 바꾸고 노력을 하신 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이 낳기 좋은 대구 경북 맞는데 우리 모두가 인식의 전환을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임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친환경적인 대구를 위한 실천 정보를 나누는 필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요즘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많이 걸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한 사거리에 서 있는데요. 네. 6개의 각 정당이 건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이런 현수막이 문제라고 느끼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익숙하게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도심 내에는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눈에 잘 띄는 뭐 사거리 방금 말씀하신 아니면 횡단보도 앞 이런 곳에 많이 걸더라고요. 네, 현행 정당법에서는 의원들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의 정책이나 또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의정활동이라고 홍보하면서 만든 이 현수막들이 인도의 마구잡이로 걸리면서 도심의 외관도 해치게 되고 또 어떤 경우 신호등 신호를 가리거나 또 시야를 가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안전의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6호 태풍 카눈이 강타한 후에 현수막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 안전과 직결되니까 정말 걱정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관리할 방법은 없나요? 네, 지난해 5개 광고물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현수막 안에 정당 이름 또 연락처 등만 적어놓으면 개수랑 또 장수 제한도 없이 15일 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걸 수가 있습니다. 이 민원이 빗발쳐도 게시기간이 보름을 넘긴 현수막만 수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현수막 중에는 이 국회의원 개인이 자신의 이 자금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는 현수막도 있는데요. 네. 이것은 불법 게시한 경우 철거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당 현수막인지 개인 현수막인지 구분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KBS 이슈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현수막이 정당에서 제작한 건지 또 개인이 한 것인지 일일이 지자체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수량도 많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또 현수막 게재 형식에 대한 거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단속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현수막. 근데 이게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있어야지 않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 5월에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걸 수가 없고 또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보다 높아야 하고요. 또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맞아요. 있습니다. 두세 개씩 걸려있는 거 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 등은 근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어기는 정치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기도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도 이번 추석 안 된다면 다음 설 명절에라도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정당, 의원 개인이 모두 설치하지 말자고 좀 의원들이 약속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의원들끼리. 근데 구군에서는 현수막을 수거해서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구는 어떤가요? 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률은 대구가 47.7%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낙엽 수거용 마대자루 같은 것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몇 번 사용하고 난 후에는 이게 소각해야 하는 것이니까 네. 사실 재활용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자체가 철거했다고 보고한 이 정치 현수막의 무게가 약 1,3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은 30% 수준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 44%보다 낮습니다. 특히 정치 현수막은 정치인 얼굴 때문에 장바구니나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어렵고요. 어렵죠. 재활용으로 집계된 양도 대부분 폐현수막을 태워서 연료로 활용한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 소각에 가깝죠. 네. 또 이 현수막 한 장을 만들고 태우는 과정에서 보통 온실가스가 4kg이 나오고 있습니다. 4kg이나요. 기후 위기 시대인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이 경북 구미시나 또 경기 광주시 등에서는 전자계 시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정당법에 근거한 이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장 사항이 아닌 좀 더 강한 규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수나 내용에도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꼭 해야 한다면 현수막 소재 같은 것도 제작할 때부터 미리 폐기 이후에 대한 고려를 좀 하고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자, 이제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좀 더 친환경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 주세요. 네, 명절에 쇼핑 많이 하시죠. 네, 이 쇼핑 이후에 명절 이후에 나오는 이 포장재 쓰레기도 큰 문제인데요. 네. 선물하실 때 가대 포장하지 않는 것, 또 친환경 제품이나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하시면 어떨까요? 추석 연휴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가 20%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적정한 양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철저하게 분리해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필요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 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포항은 26도 예상합니다. 최근 내린 비로 낙동강 임야댐, 안동댐 등 4곳의 방류량이 늘려서 수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하천변에 있는 야영객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